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까지 상정되며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가 조기에 복원이 됐고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도 나왔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회담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 교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방한은 지방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2018년 이후에 17년 만에 언론 공동 발표문이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확인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인데 뭐니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취임 이후에 일본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네. 이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했고 이시바 총리도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전략적인 현실 인식에 기초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일 이 정상회담에서 특별하게 논의된 거는 정확한 이슈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이제 차관급 전략회의 같은 거 그걸 재개하기로 한 거라든지 이런 건 의미가 커요. 특히 이제 뭐니 해도 한일 관계가 과거에 껄끄러운 게 많았는데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현실 공동 인식에 바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사 문제가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는데 뭐 앞으로 이제 셔틀 외교가 이제 계속되면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만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위안부 합의와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 이건 사실 대단히 그 국내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였어요. 문제가 많았던 거였고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존중하겠다. 물론 이제 한일 정상 간에 나눈 대화는 아닙니다만 그게 우리가 일본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도 물컵에 반을 채웠는데 결국은 뭐 채우지 않은 거였죠,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일본은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나왔던 얘기가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일본 총리가 통절한 반성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시바 총리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향적이긴 해요.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전제에 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한미일 이제 선순환의 어떤 관계를 맺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각 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뭐 민주당은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 첫술에 배부르랴 이제 서로가 양쪽의 입장 차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셔틀웨그 복원 그다음에 기존의 입장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의한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주목되는 건 이제 이 대통령이 먼저 성의를 보였죠.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먼저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래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은 일종의 한미와 한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이제 그 추세였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오면은 극일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이제 또 그 친미도 약간 스탠스를 약간 중간으로 갖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진보 진영에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지금 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하던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존속시켜 발전해 나가고 미래형으로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도 수용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했으면 반발이 있는데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본 측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것들을 이제 좀 그 수용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호평을 꺼내놓은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관계에 약간 애매한 스탠스가 있는데 그걸 어저께 이시바 총리가 제가 주목했던 거는 힘에 의한 영내 현상 변경은 우리도 결단코 반대하겠다. 그 중국 보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얘기하면 대중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데 일본 수상이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는 대리에서 해줬고 한일이 같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건 아시아의 동맹 관계에서 굉장히 큰 함의를 갖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이제 그 굉장히 두 정상의 합의가 앞으로 이제 그 한일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들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건 합의하고 장기적으로 좀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설정하자. 이렇게 아마 투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연말, 그러니까 에이펙이 있고 그다음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더 심화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경제 이슈부터 원자력 협정, 안보 이슈, 그리고 조선업 반도체 등 새로운 분야 협력 같이 굉장히 중대 현안들이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의제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주목할 것도 주목할 거입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하게 느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다. 네, 아슬아슬한 표현이 무슨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또 얘기를 꺼낼지 대단히 불안하다는 예.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비서실장까지 출국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강우식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보실장과 그 정책실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이 출국하고 정상회견을 하게 되면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 있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관행인데 예. 그렇지 그러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출국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서 뭔가 어쨌든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취지임에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직도 특히 유성락 안보실장 얘기가 아직 의제가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그야말로 목전에 두고 아직도 의제가 조율 안 됐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겁니다. 방위비 문제 그리고 뭐 동맹의 현대화라든지 네. 뭐 동맹의 예. 현대화라는 게 주한미군의 뭐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대만 해협에서 어떤 비상시에 주한미군 역할의 문제 또 특히 더 중요한 게 한국군의 역할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다가 안보 패키지 문제, 게다가 3,500억 투자하기로 했고 뭐 1,000억 정도 LNG를 우리가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것들의 구체적 내용들 이런 게 아직 확정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그야말로 한미 정상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이게 살 얼음판 걷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표현을 제가 쓴 건데 네네. 뭐 지금 최대한 조율을 하고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조선업이에요. 마스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S라는 게 쉽, 그 배란 뜻인데 조선업. 그 부분을 잘 레버리지로 하고 또 하나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이 주한미군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방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이미 아니에요. 대중국 견제용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의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뭐 굳이 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워낙 지금 갑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당당히 임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예. 과거 구한 말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미국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앞서 말씀하신 안보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관세 협상에서도 지금은 뭐 구두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세부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제, 안보, 협력 분야 좀 어떤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셔서 또 같이 좀 여쭤보면 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방미하게 그렇죠. 됐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현안이 긴박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비서실장, 그다음에 그 안보실장이 다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맹의 현대화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안보실장이 해결해야 될 그 조율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통상 경제 안정화 이건 또 정책실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예.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개척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괄해서 앞으로 정부 부처가 조율해야 될 문제니까 저 3실장이 함께 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물론 이게 이례적이긴 하니까 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제안과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몰라서 이제 참모들이 다 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경우의 수를 만에 하나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외교에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대 정상들이 역대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취임 후에 만났던 정상들에 보면은 일종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조어가 있어요. 젯 모먼트라고 제트의 순간. 말하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했던 그 말하자면 외교적 수모의 그 순간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남아공 대통령도 당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면전에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시간을 두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호평을 얻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시바 총리가 훈수를 많이 두고 이제 조언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는 부동산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자주 해주고 그다음에 감사, 땡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주면 트럼프는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실용력에 이제 그 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보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판단해서 우리가 마스가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잡았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무기 구매. 우리는 사실 무기를 구매해야 되는 국가인데 미국산 무기를 좀 대량으로 구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인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담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우리가 좀 하겠다고 선제적 제안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사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에 그 한미 간 합의가 관세 합의가 구두 합의지 팩트 시트가 없어요. 예. 서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이런 판넬 갖다 놓고 또 5천, 6천 또 숫자 고쳐 쓰는 상황이 없다는 보장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대비해서라도 삼실장에 가서 지금 밤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하면서 전략을 짜는 거, 그거는 저는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방위비 문제일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요. 결국에 이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겠어요? 방위비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국방비를 증액해라.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지금 GDP의 2.6%인데 5%까지 인상하라는 얘기예요. 증액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우리가 많이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걸 더 인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가 이미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올리겠다는 건데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지금 GDP의 국방을 5% 올리기도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 점점 이제 봉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낮은 보수예요. 우리가 이제 징병제 국가니까 모병제가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감안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우리는 지금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 옛날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제가 병장 때 정확하게 기억해요. 3,5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너스 타는 달에 7,000원 받았던 게 너무나 생생합니다, 제가. 근데 뭐 옛날 얘기니까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방비에 많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가 거의 생략된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도 좀 하고 특히 무기 구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기 구매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대단히 모순적이긴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이 수출국가 5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무기 구매를 얘기하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를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말이죠. 네. 예. 이렇게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도 잠시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또 첨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자기 페이스에 말려서 이것까지 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면전에서 거부하면 또 그 지금 유럽 정상들도 초등학교 훈시 듣듯이 쭉 그 앞에 앉아가지고 책상 넘는 의자에 그쵸, 앉아서 했던 예. 사진이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서열. 그것도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외교의 그 한미 정상에도 첫 데뷔고 그다음에 외교 무대에도 사실상 지금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이시바 총리의 조언도 있었고 아마 우리 도상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각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참실장까지 갈 정도니까 뭐 얼마나 많은 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제안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거. 그래서 초반 분위기만 잘 풀리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칭찬에 또 약한 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춘 선제적인 좀 초반 대응이 필요하다. 선제적,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런 상당히 부분이죠. 강조해 저는 근데 주시네요. 아마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내일 그 성과가 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한 여야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이 법률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서 상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뭐 상법 개정안, 뭐 예. 이제 언론의 용어는 더 센 상법 개정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쭉 보니까 이게 경영계와 기업계가 너무 차이가 커요. 관점의 차이가. 예. 근데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잖아요. 노동조합 관계법 개정안 2조 3조 개정안인데 이게 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이제 그 사용자와 이제 그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또 이제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파업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법 파업이야 합법적인 파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과장 때에 얘기된 경향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제 근로 조건에 관련될 때 이럴 때 이제 쟁의 대상이 포함된다.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예. 노란봉투법이 다 알려진 겁니다만, 근데 이제 경영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청이 계속 하청들과 하청업체와 이제 교섭하기 바쁘다. 쟁의에 완전히 휘말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이 다 떠난다. 저는 아주 과장된 얘기 같아요. 또 경영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정말로 이건 노동계 수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건 ILO, 국제노동기구가 원했던 거다. 그리고 그동안의 판례를 그냥 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제도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치가 작동돼야 돼요. 기업계 말 들어오면 기업계 말이 맞고 뭐 전혀 틀린 말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노동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름의 어떤 그 이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런 법이 개정이 되는데 전 큰 방향에서 맞다고 봅니다. 큰 방향은 맞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충분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그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느 한쪽 얘기만 계속 나와서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노동자 입장만 옹호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경영계가 맞다. 우리나라 기업 망한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너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권, 지난 이 야당할 때 지금의 여당이 지금의 정부가 야당할 때 계속 통과시켰던 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약했고 대선에서 통과되는 게 마땅해요. 공약을 하고 다른 공약과 달리 이건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회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 법안에 경영계 편 든다, 노동계 편 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노사 입장에 좀 균형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평론가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수가 딸리니까 필리버스터해서 시간 지연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법이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위헌적인 조항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이제 법에 유예를 좀 가져오겠다 이런 건데. 예. 뭐 저는 상법 개정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끝나는 순간을 통해서 일요일 날인 오늘 통과를 시킨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이제 이 방미에 기업인들이 원팀으로 순방하는 이렇게 도와주는 형국에까지 이렇게 반기업적 법안을 이렇게 사실상 강행 처리하는 거잖아요. 야당의 동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은 거예요. 이 법을 뭐 8월, 9월 안에 통과 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 법을 시행해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보완해도 된다는데 저는 자꾸 교각사루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리가 우를 보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기업의 얘기와 그 노동계 얘기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 사실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노동자들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노동 문화는 좀 후진적인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립을 쥐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좀 토론을 통해서 연말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 해도 될 문제인데 임기가 아직도 뭐 4년 하고도 10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거는 자꾸 저는 대통령의 큰
큰 틀의 국정보다도 오히려 지지층의 요구에 화답하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대통령이 순방 나가는 시점에까지 이 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이 과연 국정과 앞으로 우리 경제 미래에 큰 도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의 속도전에 대한 굉장한 야권의 반발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평론가들께서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고 결선 투표일 첫날 투표율이 39.75%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 모든 분들이 이제 결선 갈 거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 김문수 그렇죠. 후보가 초반에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장동현 후보의 추격세가 너무 거셌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결과 공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누가 앞섰다 이게 얘기 없이 결선 투표 가서 지금 40% 가까운 투표율이면은 뭐 어느 정도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추세선 그러니까 그 당원 한 80만 가까이 되니까 약 한 40만에서 35만 정도의 투표가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추세선 제가 이제 뭐 찬탄파 후보들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탄파 후보 2명이서 결선을 치르는 거니까 네. 뭐 당의 쇄신과 혁신 조금 뒤로 하고 현실적인 선거 분석을 해본다면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지금 연대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후보가 되는 걸 막아달라고 한동훈 후보가 페북에 올리고 김문수 후보는 내가 만약 공천한다면 나는 전환길 대신에 한동훈 전 대표 공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어떤 연대를 공고화했는데 지금 장동현 후보의 말하자면은 그 지금 돌풍이 워낙 거세다는 거죠. 지금 전직 대선 후보와 전직 당대표가 연대해야 될 만큼 장동현 후보가 지금 거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이것이 지금 과연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이라든가 찬탄을 지지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결의 같은 쇄신과 혁신파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투표에 이탈할 것이냐 아니면 더 공고히 참여해가지고 변화 쇄신을 그나마 김문수라는 사람 통해 그 구현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 저는 투표율을 놓고 보면은 거센 말하자면 참여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탈과 실망에 좀 가깝다고 보여져서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ARS 다 종합한 거 더 봐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동혁 후보의 지금 그 거센 기세가 네. 지금 막판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이 찬탄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되게 대단히 어색해 보이는 게 네. 김문수 후보가 일단 결선에 진출하고 나니까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안철수 후보 만나고 전 후보 안철수 의원이죠 만나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마치 연대하는 것 같은 최악의 이름 피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찍으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장동현 후보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네. 근데 김문수 후보나 장동현 후보나 결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동현 후보가 더 일관되게 했죠. 김문수 후보보다는 본질은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래서 막판 전략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이른바 친한파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지금 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결과를 봐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잖아요. 지금 신동욱 의원, 김민수 전 대변인 뭐 이런 사람이 됐어요. 아주 친윤 거의 찌진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표심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건 반탄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장동현 후보는 계속 반탄을 밀고 가는 것이고 선거 전략의 문제니까 네. 제가 볼 땐 대개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많이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워낙 지금 최평론가 말씀처럼 장동현 후보가 일관되게 이른바 선명성. 그걸 선명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른바 그 내부에서 선명성이 있는데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성당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와 연대하면서 다 끌어모으자 그게 되게 어색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끌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갈라졌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완전하게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두 분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만약 이분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했던 그런 캠페인대로 간다면 상당히 퇴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게 바뀌길 바랍니다, 제가. 예.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